3년 전 가을, 이철수는 목에서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쉬어가기 시작했다. 말을 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해요. 서울에 사는 큰딸 지은이가 주말에 내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철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딸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결국 그는 병원에 갔다. 후두암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다.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암이라고? 나한테?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후두를 완전히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말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대를 포함한 후두를 제거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발성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도 발성법이나 전기 후두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수술. 수술은 2021년 12월에 진행됐다. 겨울의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철수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걱정 마. 곧 나을 거야. 그것이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한 마지막 말이었다. 6시간의 대수술. 철수는 살아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술대 위에 남겨졌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철수는 본능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다. 아파 하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놀라서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침묵. 목에는 기관절개관이 삽입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숨을 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종이와 펜을 건넸다. 이제는 이걸로 대화하셔야 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물이라고 겨우 썼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을 못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웃음소리도 한숨소리도 기침소리도 낼 수 없다는 것. 존재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두 딸은 모두 시집을 가서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었다. 철수는 부산 해운대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수술 후 처음 몇 달은 큰딸 지은이가 부산으로 내려와 간병을 해주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가정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더 있을게요. 지은이가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스케치북에 또박또박 썼다. 괜찮아. 집에 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말을 못하는 상태로 혼자 산다는 것이. 병원에서는 전기 후드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목에 기계를 대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로 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소리가 싫었다. 로봇 같은 그 목소리는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식도 발성법도 배웠다. 공기를 삼켰다가 트림하듯이 내보내면서 소리를 만드는 방법. 하지만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발성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몇 달을 연습했지만 겨우 몇 마디 하는 것도 힘들었다. 세상과의 단절. 말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었다. 장을 보러 가도 점원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종이에 써서 보여줘야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다. 아저씨,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젊은 편의점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목의 상처를 가리켰다. 기관절 개구를 덮은 밴드.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철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는 점점 외출을 줄였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오랜 친구 동석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철수야? 철수는 전화기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듣고만 있었다. 철수야? 거기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철수는 전화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툭, 툭, 툭. 자신이 여기 있다는 신호. 하지만 동석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상하네. 끊어야겠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한숨도 쉴 수 없었다. 소리 없는 한숨.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철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했던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기관절 개관을 청소하고 새 밴드로 교체했다. 이제는 익숙한 일과였다. 아침 식사는 늘 죽이었다. 삼키기 편하고 목에 자극이 적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죽을 삼킬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목이 조금 답답했다. 감기라도 걸렸나? 철수는 생각했다. 오전 8시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기관절 개관을 통해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철수는 당황했다. 기관절 개관을 확인해 봤다. 막힌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려 했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위험한데. 철수는 직감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너무 멀었다. 설령 전화를 받는다 해도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119에 전화하다. 오전 9시 23분. 숨이 점점 더 가빠졌다.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119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되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 하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다.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침묵. 철수는 절망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그때 문득 생각났다. 동석이와 통화할 때 했던 것. 전화기를 두드리는 것. 철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두드렸다. 툭. 잠깐 멈췄다. 툭. 다시 멈췄다. 툭. 지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부산 해운대 소방서 119 상황실. 박민수 소방장은 7년차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아왔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 패닉 상태인 사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 하지만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통은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끊는다. 하지만 박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완전한 침묵이 아니었다.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그때였다. 툭. 작은 소리. 무언가가 전화기를 두드리는 소리. 박민수는 헤드셋의 볼륨을 높였다. 다시 들렸다. 툭. 규칙적인 간격.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다시 툭, 툭. 2번. 박민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거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두드려 주세요. 알겠습니까? 툭. 1번. 명확한 대답이었다. 박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는 동료에게 손짓을 했다. 이 전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응급 상황이신가요? 침묵의 대화. 툭. 1번. 긴급 상황이었다. 호흡 곤란이신가요? 툭. 1번. 박민수는 재빨리 메모를 했다. 호흡 곤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혼자 계신가요? 툭. 1번. 혼자였다. 문을 열 수 있으신가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툭, 툭. 2번. 문을 열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박민수는 빠르게 생각했다. 호흡 곤란. 혼자. 문을 열 수 없음. 상황이 심각했다. 그는 동료에게 소리쳤다. 위치 추적됐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박민수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잘 들으세요. 구급차가 곧 갈 겁니다. 지금 위치를 찾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전화에 있을 테니 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툭. 1번. 약하지만 분명한 소리. 위치 나왔다. 해운대구 우동 3익 아파트 207동 1503호. 동료가 외쳤다. 박민수는 즉시 구급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듣고 계세요? 구급차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전화기는 꽉 쥐고 있었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금 몇 분 걸렸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1분 지났습니다. 아직 듣고 계시죠? 툭. 철수는 힘겹게 대답했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2분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침묵하지 않았다. 신고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3분 지났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진입했어요. 곧 도착해요. 철수는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4분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툭. 철수의 두드림이 약해졌다.
힘이 빠졌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듣고 계세요. 지금 문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하지만 철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문 따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 박민수는 핸드폰으로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른 대원들이 문을 따기 위한 도구를 가져왔다. 잠깐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 가져오게 했어요. 1분 후 관리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거실 바닥에 철수가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박민수는 재빨리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환자 의식 저하, 호흡 곤란 상태. 구급대원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박민수는 철수의 손에서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통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박민수는 철수의 목을 보았다. 기관절개구. 밴드로 가려져 있었지만 볼 수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말을 못하는 이유. 전화기를 두드린 이유. 후두 절제 환자입니다. 기관절개관 확인해 주세요. 대원들이 재빨리 기관절개관을 점검했다. 가래가 막혀 있었다. 즉시 흡인을 시작했다. 몇 분 후 철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는 눈을 떴다. 철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박민수가 구급차에 함께 탔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는 길입니다. 철수는 박민수를 쳐다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박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꼭 쥐었다. 박민수는 이해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천만에요. 용기 내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두드림 소리 잘 들었습니다. 철수는 더 세게 손을 쥐었다. 구급대원이 종이와 펜을 건넸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가족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가 철수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아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딸 지은이가 먼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 소방서 박민수 소방장입니다. 아버님께서. 아버지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호흡 곤란으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말도 못 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아버님은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저희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다. 기관절개관에 가래가 막혀서 호흡 곤란이 온 것이었다. 제때 치료를 받아서 다행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 지은이와 작은 딸 미영이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은이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스케치북에 썼다. 괜찮아. 너희도 일이 있잖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부산으로 내려올게요. 남편이랑 아기도 데리고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외로웠다. 무서웠다. 고맙다고 썼다. 정말 고맙다. 퇴원 일주일 후 철수는 딸들과 함께 해운대 소방서를 찾았다. 박민수 소방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어서 오세요. 박민수가 밝게 웃으며 맞았다. 철수는 준비해온 손편지를 건넸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쓴 편지였다. 박민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박민수 소방장님께 저는 이철수입니다. 3년 전 후두암 수술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숨이 막혀올 때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두드림 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소방장님 덕분에 목소리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합니다. 제 작은 소리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편지를 접고 철수를 쳐다봤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신호를 보내주셨기에 제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철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빨리 배웠다. 할아버지가 스케치북에 쓰면 읽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말해주었다. 철수는 손자의 맑은 목소리가 좋았다. 철수는 후두암 환우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만났다. 정기 후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식도 발성법을 연습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철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환우회에 새로운 60대 남자가 있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절망한 표정이었다. 말을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답답해요. 정기 후두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스케치북에 썼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남자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위로가 되었다. 목소리는 없어도 마음은 전달될 수 있다. 철수는 그것을 배웠다. 박민수 소방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작은 신호도 들을 수 있다면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다. 철수는
1년 후, 철수는 후두암 환우회의 회장이 되었다. 말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박민수 소방장은 철수의 사연을 계기로 소방서 내에서 침묵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말을 못하는 신고자, 위협 상황에 있는 신고자를 위한 지침이었다.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어느 봄날, 철수는 손자 준호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할아버지, 저기 배 봐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웃음은 따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거기에 썼다. 인생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철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감사, 희망, 그리고 삶의 의지.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더 풍요롭게, 더 의미 있게.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소리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